설렘도 모두 제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멈출 순 없었기에 저는 전통시장의 문화센터에서 한복 리폼 강의를 하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남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강의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수강생들에게 조선시대의 색채감과 선의 흐름을 설명하던 중이었죠. 그때 문이 열리며 늦게 들어오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 약간의 백발, 그리고 깊은 눈빛. 그 남자의 첫 인상은 어딘가 모르게 단단하고 설득력 있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좋은 강의에 늦게 와버렸네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남지훈. 지역에서 잘 알려진 한방 건강식품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라고 소개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그는 조심스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강의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차 한잔 하시겠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정중한 말투와 태도에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근처 찻집에서 무려 3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한의사 출신이었고 전통 문화에 대한 애정도 깊었죠. 제가 만든 한복의 철학에 대해 귀 기울여 주는 사람이 그토록 오랜만이었습니다. 윤서 씨와 이야기하니 참 오랜만에 따뜻한 기분이 드네요.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도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짜 이야기를 나누는 느낌이에요. 그날 이후 남지훈 씨는 자주 연락을 해왔고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그는 늘 강의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마중 나왔고 제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늘 함께 했습니다. 비 오는 날엔 우산을 들고 더운 날엔 얼음물을 챙겨오는 정성스러움까지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마치 봄날의 햇살 같았습니다. 윤서 씨가 건강해야 제가 안심할 수 있어요. 그의 말은 언제나 저를 안심시켰고 그 따뜻함에 저는 점점 기대게 되었어요. 그리고 2달쯤 지났을 무렵 그는 조용히 제게 청혼했습니다. 윤서 씨, 우리 여생을 함께하면 어떨까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목소리엔 묘한 안정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실 망설이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58배 나이에 다시 결혼이라니 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도 그를 신뢰했고 그가 운영하는 회사 역시 투명하고 평판이 좋았습니다. 황혼의 시작을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행운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진행됐습니다. 호텔도 예식장도 없이 작은 정원에서 가까운 지인 몇 명과 함께 했죠. 화려함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심이면 그걸로 충분하죠. 그 말이 왠지 모르게 참 고마웠습니다. 결혼 후 저는 오랫동안 살아왔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남지훈 씨가 살고 있는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집이었어요. 한옥 구조의 본체와 넓은 정원, 그리고 직접 가꾼 약초 텃밭까지. 이제부터 여기가 당신의 집이에요. 마음껏 쉬고 편하게 지내요. 이제는 제가 당신을 지켜줄 차례니까요. 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바로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달콤한 말, 친절한 배려, 그리고 완벽한 사랑. 그 모든 것이 감옥의 벽돌 하나하나였단 걸 저는 그땐 정말 몰랐어요. 결혼 후 저는 모든 걸 정리하고 남지훈 씨의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집은 정말 꿈 같았어요. 햇살이 비치는 통창 정원 한가운데 연못, 그리고 고즈넉한 한옥 구조의 거실. 이제부터 여기가 당신의 집이에요. 편하게 지내요. 이젠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 시작은 너무 조용하고 너무 달콤했기에 더더욱 위험했습니다. 결혼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남지훈 씨가 새 휴대폰을 하나 건넸습니다. 요즘 해킹도 많고 개인정보 유출도 심하잖아요. 보안이 강한 폰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이상했지만 걱정해주는 마음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휴대폰은 기본적인 기능 외에는 모두 제한되어 있었고 연락처도 일부 번호 외엔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을 시도해도 번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는 메시지만 반복되었죠. 기술적인 오류일 뿐이야. 곧 해결될 거야. 그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외출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요즘 날씨가 안 좋으니 쉬는 게 좋아요. 그러다 어느 날부턴가 밖은 위험해요. 당신 같은 사람은 보호받아야 해요. 라는 말로 바뀌었죠. 누구와도 동행 없이 외출은 불가능했고 심지어 집 앞 편의점조차 혼자 다녀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안전이 최우선이야. 내가 항상 옆에 있어야 마음이 놓여요. 처음엔 감동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답답함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남지훈 씨는 직접 한방차를 우려와서 제가 마실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이건 내가 30년 한의사로 일하며 개발한 비방이에요. 마시면 몸이 맑아지고 기운이 도는 약차죠. 처음엔 그의 정성이 고마웠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저를 챙겨주는 마음이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차를 마신 후엔 항상 나른하고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대화 중에도 집중이 흐려졌고 기억이 어긋나는 순간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약이 잘 듣고 있네요.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왠지 모를 서늘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차를 마시는 척하고 살며시 싱크대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남지훈 씨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안 마셨죠? 그의 눈빛은 지금까지 본 적 없던 차가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는데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집 어딘가에 감시 카메라가 있다는 걸.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이 시작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몸은 이상하리만큼 무기력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지훈 씨, 요즘 머리가 너무 아파요. 병원에 한번 가보면 안 될까요?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의사였잖아요. 병원보다 더 잘 알죠? 조금만 더 마시면 좋아질 거예요. 그 말에 반박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매일 밤 거울 앞에서 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잊지 마, 윤서야.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는 널 죽이려고 해. 립스틱으로 거울에 문장을 쓰고 아침마다 지우는 일이 일상이 됐습니다. 기억은 흐려지고 있었지만 이 문장만큼은 절대로 잊고 싶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현실과 꿈 사이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계산하려 해도 숫자가 떠오르지 않았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날이 많아졌어요. 심지어 현관 비밀번호조차 잊어버려 경비원이 저를 안으로 데려다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 감옥이라는 걸. 유일한 위로는 2달에 한 번 찾아오는 조카 혜은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신과 전공자로 언제나 따뜻한 눈빛으로 절 바라보았죠. 이모, 괜찮아요. 너무 야위셨어요. 그녀의 걱정 어린 말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혜은아, 나 요즘 좀 이상해.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몸도 내 맘대로 안 돼. 그때 마침 남지훈 씨가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약속한 시간이네요.
윤서 씨 드세요. 혜은이 앞에서도 그는 어김없이 제가 차를 마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억지로 미소 지으며 차를 마셨지만 혜은이의 눈빛은 분명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뭔가를 눈치챈 듯했어요. 차를 마신 후 그날의 대화는 흐릿하게 기억됐습니다. 하지만 혜은이가 떠나기 전 귓가에 속삭인 말만은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모, 그 차 다음에 제가 가져갈게요. 걱정 마세요.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혜은이가 남긴 그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서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이모, 그 차 다음에 제가 가져갈게요. 혜은이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오랜만에 제 마음속에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피워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한 공포도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계속 약을 마신다면 나는 점점 기억을 잃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겠지. 몸이 가라앉는 느낌, 머릿속에 안개가 낀 듯한 답답함,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닌 것 같은 낯선 감각. 하루하루가 점점 누군가 만들어 놓은 세계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지훈 씨는 여느 때처럼 웃으며 차를 건네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진하게 달였어요. 몸이 더 맑아질 거예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하고 있었죠. 이젠 정말로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다. 그날부터 저는 차를 마시는 척하면서 몰래 화장실에서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그의 눈빛이 다시 변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희미하게 남아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는데 지난 며칠간 흐릿했던 시야가 조금씩 또렷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또렷함은 기쁨보다 더 큰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었는지 이제야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 거야. 셋째 날 아침 남지훈 씨는 묘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처음엔 무심한 듯 했지만 곧 의심이 섞인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윤서 씨, 요즘 차를 제대로 안 마시죠?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들켰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매일 마시고 있어요.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당신 눈동자가 맑아졌어요. 손떨림도 줄었고 걸음걸이도 달라졌어요.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냉정하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오래 관찰했는지 정말 모르는 거예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조용히 한숨을 쉬더니 믿을 수 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은 예전 아내들과는 좀 달라요. 더 순하고 더 오래 버틸 줄 알았는데 좀 실망이네요. 예전 아내들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듯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죽였다니. 그런 표현은 과하죠. 난 그냥 실험했을 뿐이에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람의 몸이 특정 약물 조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들은 그저 데이터였을 뿐이에요. 그의 말은 너무도 차분했고 그래서 더 섬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좀 특별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강한 생명력이 느껴졌거든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냉정한 실험자의 눈, 호기심 가득한 시선. 저는 남편이 아닌 실험자의 손에 잡힌 피험자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앞에서 직접 마셔요.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요.
그날부터 그는 차를 마시는 제 모습을 직접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도 빼앗겼고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하녀가 따라 붙었습니다. 완전한 감금 상태였습니다. 당신이 내 실험을 망칠 순 없어요. 이건 내 인생의 연구니까요. 그의 말은 냉정하고 철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약을 마신 후 정신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제 안의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잊지 마, 윤서야. 그는 널 죽일 거야. 거울 앞에 서서 더는 피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이게 나지만 이건 내가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사라질 사람이 아니야. 그날 이후 남지훈의 눈빛은 달라졌다.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약을 챙길게. 그는 약병을 천천히 들어 올리며 내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엔 묘한 미소가 떠올랐고 나는 이유 없는 항의 한치를 느꼈다. 그의 말은 다정했지만 그 안엔 의심과 통제가 숨어 있었다. 처음엔 작은 변화였다. 거실에 있던 내 휴대폰이 사라졌고 창문에는 보이지 않게 센서가 붙었다. 화장실 문도 이상하게 삐걱거리며 꼭 닫히지 않았다. 감시하고 있는 거야.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는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니, 통제하고 있었다. 냉장고에 있던 음료의 맛이 달라졌고 평소보다 더 깊은 잠에 빠지기 시작했다. 몸은 점점 나른해졌고 기억도 희미해졌다. 그때부터였다. 나는 하루하루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오늘은 몇 시에 잠이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식탁 위에 있던 약의 색이 바뀌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내 일기장을 들고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생각까지 기록하네. 그의 미소는 섬뜩했다. 걱정 마, 다 연구의 일부니까. 나는 숨이 막혔다. 그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나를 실험하는 사람, 감시자였다.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창백한 얼굴, 텅 빈 눈동자. 이건 내가 아니야. 입술이 떨렸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씩 강해졌다. 배어서 나야 해. 나는 작고 조용한 반항을 시작했다. 화장대 서랍 밑에 도와주세요 라는 쪽지를 숨기고 욕실 타일 뒤편에 작은 펜을 감췄다. 그리고 기다렸다. 어느 날 하아은이 찾아왔다. 그녀는 나를 한참 바라보다 작은 쪽지를 손에 쥐어주었다. 이모 믿어요. 곧 도와줄게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엔 반드시 탈출하리라. 밤마다 꿈을 꿨다. 어딘가로 도망치는 꿈.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 문을 열면 또 다른 문. 그 문을 지나면 다시 어둠. 나는 숨을 몰아쉬며 깼다. 침대 맡엔 그가 있었다. 늘 같은 미소. 하지만 눈빛은 더 깊어졌다. 악몽 꿨어. 그는 부드럽게 물으며 내 이마에 손을 얹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다시 생각했다. 이 집을 나가야 해. 반드시. 하윤의 쪽지는 나에게 작은 불씨가 되었다. 누군가 나를 믿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밖에서 나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그건 희망이었다. 희망은 곧 의지가 되었다. 나는 침착하게 행동했다. 그 앞에선 늘 미소를 지었고 약도 순순히 받는 척했다. 하지만 매번 약을 삼키는 척하며 입속에 숨긴 뒤 화장실에서 뱉어냈다. 조심스러웠지만 그건 나만의 작고 조용한 반항이었다. 어느 날 그가 외출한 틈을 타 서재에 들어갔다. 책장 깊숙한 곳에 봉인된 금고가 있었다. 그 안엔 그의 비밀이 있을 거라 직감했다. 하지만 금고는 단단했고 비밀번호는 알 수 없었다. 그 순간 책상 위 메모지에 적힌 숫자 조합이 눈에 들어왔다. 나다다. 혹시? 나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 번호를 눌렀다. 띠링 잠금이 풀리는 소리가 났다. 금고 안엔 두꺼운 노트가 있었다. 연구 기록 제17권. 그 속엔 낯선 단어들, 약물 이름들,
그리고 날짜별 실험 경과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내 이름, 한윤서, 복용량 증가 후 반응 미미, 의식 명료도 낮아짐, 기억 저하, 진행 중. 나는 손을 떨며 노트를 덮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이건 실험이야. 나는 피실험자였어. 숨이 막혔다. 바닥이 꺼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해운의 쪽지가 떠올랐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다시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 집에서 나간다. 그리고 모든 걸 세상에 밝힌다. 그날 밤 나는 조심스럽게 침대 밑에 작은 가방을 숨겼다. 손끝이 떨렸다. 지갑, 옛 휴대폰 약간의 현금, 그리고 노트 사본 몇 장. 언제든 도망칠 준비는 되어 있었다. 다만 문제는 도망칠 타이밍이었다. 지우는 점점 더 예민해졌고 집을 비우는 날도 줄어들었다. 나는 조심스레 해운에게 작은 신호를 보내기로 했다. 베란다 화분에 꽂은 작은 노란 리본. 그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비밀의 표시였다. 며칠 뒤 비가 오는 날이었다. 지우는 외출하겠다며 급히 옷을 갈아입었다. 외근 좀 다녀올게. 늦을 수도 있어. 그 말에 심장이 뛰었다. 누리야. 나는 창문으로 달려갔다. 노란 리본을 꽂고 해운의 이름을 속삭였다. 하혜은아, 부탁해. 비는 여전히 창밖을 두드리고 있었다. 회색 하늘, 먹먹한 공기. 그날의 오후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나는 커튼 사이로 고개를 내밀어 골목 끝을 바라보았다. 해운이 정말 올까 조금이라도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까. 심장은 쿵쿵 뛰었고 손끝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문득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돌아온 건 아니겠지? 나는 재빨리 커튼을 내리고 침대 옆에 숨겨둔 가방을 확인했다. 모든 게 그대로였다.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다. 마치 누군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듯한 이상한 기분.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나는 숨을 멈췄다. 창밖을 다시 내다보았다. 검은 우산, 그리고 긴 코트를 입은 한 남자. 하지만 낯선 얼굴이었다. 나는 조심스레 인터폰을 켰다. 화면 너머 남자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택배입니다. 하지만 이상했다. 나는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았고 그의 손엔 상자조차 없었다. 무언가 잘못됐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인터폰을 껐다. 몇 분 뒤 문 손잡이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열쇠. 나는 숨을 죽이고 거실 한쪽에 몸을 숨겼다. 문이 열리진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모든 감각이 얼어붙었다. 그는 돌아온 게 아니다. 아무도 나를 돕지 못한다면 이건 또 하나의 덫일지도 모른다. 그날 오후 나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말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이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철저히 통제된 감옥이었다. 저녁 무렵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다. 나는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마주했다. 왜 이렇게 조용해? 남지훈이었다. 그는 젖은 어깨를 털며 들어왔다. 택배 왔었는데 문 안 열더라. 그 말에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나마 지훈이 보낸 사람이었을까? 몰랐어. 못 들었어. 나는 최대한 침착한 척 대답했다. 그는 한동안 나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노트를 꺼내 들었다. 톤슈산, 줌 8트 오후. 비가 왔다. 낯선 남자가 초인종을 눌렀다. 택배라 했지만 의심스러웠다. 지우는 아무렇지 않게 돌아왔다. 나는 무서웠다. 노트를 덮고 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 노란 리본은 아직 그 자리에 있었다. 하윤아, 정말 올 수 있을까?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이 마음속에서 뒤섞이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무거워졌다. 지훈의 발걸음은 점점 무겁고 날카로워졌고 나는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잔처럼 조심스러워졌다. 그는 예전보다 더 자주 말을 걸었지만 그 속엔 온기가 아닌 감시가 담겨 있었다. 오늘은 기분이 어때? 그 말 속에 숨겨진 뜻을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나는 늘 똑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괜찮아. 많이 좋아졌어. 하지만 내 마음속은 점점 갈라지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수는 없었다. 더 늦기 전에 반드시 나가야만 했다. 어느 날 그는 아침부터 통화가 잦았다. 오늘은 늦을 것 같아. 서류 정리가 많아서. 그 말에 나는 한 줄기 희망을 느꼈다. 오늘일지도 몰라. 나는 혜은이 놓고 간 쪽지를 다시 꺼내보았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 말 한 줄이 나를 버티게 했다. 점심이 지나고 해가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다. 지우는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다. 문 단단히 알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문을 닫고 나가자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았다. 나는 침대 밑 가방을 꺼내고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열쇠를 챙겼다. 그리고 조심히 창문을 열었다. 베란다에서 옆집으로 건너가는 구조는 불가능했지만 아래층 창문턱은 충분히 닿을 수 있었다. 문제는 떨어지는 높이. 하지만 지금은 두려울 틈이 없었다. 나는 긴 셔츠와 이불을 엮어 밧줄을 만들었다. 허술했지만 최소한의 탈출로였다. 창밖으로 몸을 내밀고 심호흡을 했다. 할 수 있어, 윤서야. 그 순간 아래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군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흔들었다. 혜은이었다. 그녀는 입모양으로 말했다. 지금이야. 나는 몸을 던졌다. 턱! 허리를 세게 부딪혔지만 다행히 의식은 또렷했다. 혜우는 곧장 나를 부축해 골목 뒤편으로 이끌었다. 우리는 말없이 뛰었다. 뒷골목 주차장 버려진 창고를 지나 작은 검은 승용차 앞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안쪽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고개를 돌렸다. 어서 타요. 그녀는 혜운의 지인이자 법률 상담가였다. 모든 상황은 이미 그녀와 공유되어 있었다. 차는 빠르게 출발했고 나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거리들을 보며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눈물이 흘렀다. 드디어 나왔어. 혜우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안전해요, 이모.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내 이야기를 시작할 거야. 혜운의 지인인 법률 상담가의 도움으로 나는 시내 외곽의 한 쉼터에 몸을 숨길 수 있었다. 작고 낡은 방이었지만 그곳에는 감시도 조용한 공포도 없었다. 처음으로 나는 온전히 숨을 쉴 수 있었다. 첫 며칠은 말 없이 시간을 흘려보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고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자고 또 잤다. 그러다 어느 날 쉼터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나에게 말을 건넸다. 혹시 이 모든 걸 공식적으로 알릴 생각 있으세요? 나는 침묵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끓어오르던 그 감정을 꺼냈다. 예,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나는 진실을 마주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혜우는 기자와의 연결을 도와주었고 나는 며칠 후 작은 녹음실에서 인터뷰를 시작했다. 제 이름은 한윤서입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고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이름이 비로소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나는 차분하게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 2년 동안 저는 감시와 통제 약물 실험의 피해자로 살아왔습니다. 기자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녹음 장비 너머로 작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렸다. 그는 남지우는 저를 아내가 아닌 실험 대상으로 취급했습니다. 매일 약을 먹게 했고 그 효과를 일지에 기록했습니다.
내가 꺼낸 노트 사본 거기엔 날짜별 복용 내용과 반응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기억력, 저하 감정, 무뎌짐, 혼란, 악몽. 하지만 저는 기억하고 싶어요. 이 모든 것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인터뷰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고, 잠시 숨을 고르고 나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내 목소리로, 내 이야기로 나와 같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며칠 뒤 그 인터뷰는 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다. 약물 실험에 이용된 아내,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수많은 댓글과 공유, 그리고 나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제보가 이어졌다. 그제서야 나는 깨달았다. 내가 겪은 일은 결코 개인적인 불행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노트를 꺼내었다. 2024 3, 10, 밤. 비는 오지 않았다. 하지만 내 안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럼에도 나는 이제 두렵지 않다. 나는 내 이름을 되찾았고 내 이야기를 되찾았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다. 한윤서의 고백이 세상에 공개된 이후 세상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인터뷰가 실린 기사에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실험 대상이었던 그녀라는 부제가 붙어 있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댓글에는 분노와 위로, 그리고 믿기 힘들다는 반응들이 이어졌고, 언론사와 방송국들은 앞다투어 그녀의 이야기를 조명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경찰은 공식적으로 남지훈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윤서가 제공한 노트 사본과 음성 녹음, 그리고 의심스러운 약병들까지 모두 증거로 수거되었다. 수사팀은 그가 근무했던 제약회사와 병원들을 조사하며 그가 숨겨왔던 과거를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몇 년 전에도 유사한 연구를 진행하려 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윤서 씨 외에도 비슷한 증상을 호소한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 말에 윤서는 차가운 소름이 돋았다. 자신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고통을 나누는 동시에 더 깊은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경찰에 다시 출석해 자세한 진술을 남겼다. 해운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에 응했다. 어느 날 지훈의 체포 소식이 뉴스로 흘러나왔다. 단독. 전직 연구원 아내에게 불법 약물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 뉴스 화면 속 수갑을 찬 남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서는 그 눈빛을 기억하고 있었다. 언제나 조용히 웃으며 자신의 세계를 통제하던 그 시선. 그 시선이 이제는 벽 너머로 사라졌다는 사실에 그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도 쉽지 않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걸려오는 전화 도와달라. 는 여성들의 메시지 기자들의 취재 요청과 뜻하지 않은 비난까지. 윤서는 다시 쉼터로 돌아와야 했다. 이번엔 몸이 아니라 마음을 숨기기 위해. 그곳에서 그녀는 새로운 선택을 고민했다. 이 고통을 어떻게 써야 할까?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자신처럼 이름을 잃어간 이들을 위해 작은 목소리가 되어보자고. 그 목소리는 아직 작았지만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또 하나의 이름을 살려내고 있었다. 봄의 끝자락, 아직은 쌀쌀한 바람이 남아 있었지만 햇살은 분명히 따뜻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섰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생존자로서. 작은 강연장이었지만 빈자리는 하나도 없었다. 기자, 여성단체 활동가, 학생들, 그리고 나처럼 아픔을 견뎌낸 이들. 나는 마이크를 들고 잠시 숨을 골랐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윤서입니다. 숨죽인 청중 속에서 작은 탄식이 들렸다. 그 순간 나는 혼자가 아니란 걸 알았다. 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천천히 하지만 또렷하게 이야기했다.
처음 남지훈을 만났을 때의 설렘, 점점 변해가는 그의 눈빛, 약을 먹어야 했던 이유, 의심, 두려움, 그리고 도망칠 결심까지.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도 나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구원받은 기분이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누구도 이런 일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에 조용한 박수가 이어졌다. 그날 이후 내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다. 다큐멘터리 제작팀에서 연락이 왔다. 내 이야기를 영상으로 기록하고 싶다고 했다. 처음엔 망설였다. 다시 그 기억을 꺼내는 일이 두려웠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기억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촬영은 몇 달간 이어졌고 나는 내가 거쳐온 장소들을 다시 찾았다. 지훈과 살던 집 앞 골목, 도망쳐 나와 숨었던 쉼터 첫 인터뷰를 했던 작은 스튜디오. 카메라 앞에서 나는 울기도 했고 웃기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영상이 세상에 공개되었다. 이름을 되찾은 여자, 한윤서의 이야기.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다. 댓글에는 응원과 연대의 메시지가 넘쳐났고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직접 연락을 해왔다. 그들은 말했다. 당신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이제 나도 말해보려 해요. 그 말들 하나하나가 나를 다시 살게 했다. 나는 전국의 다양한 행사에 초청받았고 피해자가 아닌 생존자로서의 삶을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다. 한 번은 중년 여성 2명이 내게 다가왔다. 그중 한 명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나도 그랬어요. 아무에게도 말 못했는데 오늘 들으러 오길 정말 잘했어요. 나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름을 되찾는다는 건 단순히 호적상의 문제가 아니었다. 존재를 회복하는 일이었고 나를 다시 나로 만드는 일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지금 작은 상담소에서 일하고 있다. 처음엔 자원봉사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정식 상담사로 매주 몇 명의 상담을 맡고 있다. 그곳에는 나처럼 말 못할 상처를 지닌 이들이 많았다. 나는 그들에게 말한다. 천천히 괜찮아요. 나도 그랬으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군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는 함께라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내 목소리가 누군가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걸 믿게 되었다. 귀여운 25, 4, 3, 오후. 창밖에 벚꽃이 흩날린다. 나는 사무실 창가에 앉아 또 한 번 노트를 꺼낸다. 이제는 괜찮아요. 나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요. 내 이름은 한윤서입니다. 그리고 나는 살아 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삶이, 지난 내 삶이 시작된다.